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종 코로나 여파로 다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서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포럼이 모두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온라인으로나마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이 얼마나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제 이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걸까? 정말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이런저런 그냥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물론 인제 내가 어떠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고자 할 때는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 핑계가 맞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라이브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강력하게 원하고 목표를 해 갈 때는 나의 인식, 기억, 그리고 표현에 대한 이 세 가지 심리가 모두 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차 목표를 이뤄나갈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갖추지 않고서 그냥 내가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아, 나는 좀 건강을 위해서 살도 좀 빼고 운동도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갖게 되면요. 사실상 인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어떤 특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막연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마음 먹는 것은 그런 희생과 포기, 뭐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이 잘 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지금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각박하다는 게 현실이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인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노력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실성으로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인제 트레이너였어요.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트레이너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자기는 인제 막 회원들이 자기가 인제 관리하는 회원들이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뭔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회사를 마치고 운동을 하러 왔을 때는 정말 막 마지못해서 오거나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엄청나게 요령을 피우거나 뭐 이런 모습에 굉장히 자기는 환멸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자신이 인제 생업으로 하던 이 트레이닝을 인제 그만두고 평범한 회사원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분들이 얼마나 했던 건지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인제 어차피 트레이너다 보니까 출근을 해서 운동을 하고 코칭을 하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제 사이클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인제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하게 되지만 인제 직장에 출근하는 평범하신 분들,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는 상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죠. 인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또 인제 육아랑 살림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 1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다라는 건지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였던 자신조차 인제 일반적인 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외형을 관리하는 것은 포기를 아예 해 버리고 그냥 건강만 유지하는 정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봤을 때 정말 '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요즘에는 막 육아하면서도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몸매를 막 엄청나게 관리를 하시면서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인제 앞서 말했다시피 그런 분들은 엄밀히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 희생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떤 게 해당이 될지는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일정한 어떤 포지션을 가고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몸매 관리를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건 어느 한쪽이 뭔가 포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앞서 인터뷰를 했던 그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자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이 일과 육아 관리에 대한 균형을 적절하게 조율해 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스스로가 겪어보지 못했던 거, 자기가 환멸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오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반성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는 그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에 대한 일들은 누구나 자신의 기억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뭐 지나치게 자신을 뭐 자책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다이어트 전문가인 저는 이제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아이러니하게 가급적 외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내가 목표를 했다,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제대로 알고 아주 끝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다이어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삶의 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몰입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그만큼 이제 다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짬짬이 시간을 내고자 하면 아예 낼 수 없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정말 확고하게 목표를 갖고자 하면 시간 내는 것 정도야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짬짬이 시간을 내는 게 나의 휴식을 위해서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휴식 시간은 게으름인 것처럼, 아니면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강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요, 같은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 대비 효과성이 훨씬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아침에 눈 뜨는 일이 쉬운가요? 진짜 힘들죠. 수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식이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이 이제 통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알람 막 10개씩 맞춰놓고 간간히 가까스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그렇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조깅하고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뭐 리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제 막 지하철에서 아주 졸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 말단지게 루저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면 아침잠도 없어지고 은퇴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추구하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젊은 날에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인정을 좀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이렇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나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지가 무엇이냐면,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결국 틈틈이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습관 자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일단 심리적으로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피로감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신적인 피로가, 심리적인 피로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혼자서 막 늘어져서 하는 것도 힐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막 술로 막 풀어 오늘만 날이다 해갖고 이제 술로 푸는 경우도 사실은 술에 취해서 이제 의식 활동을 약간 꺼버리고 싶은, 내가 그만큼 의식 활동을 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의식 활동을 꺼버리고 싶은 것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이제 심리가 안정이 되었다, 자가적인 힐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혼자 늘어지거나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좀 더 원활하게, 그런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시간을 좀 더 내가 건설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건강과 다이어트 그리고 심리의 밸런스는 이제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점차 다이어트 업체나 건강 사업에 있어서 점차 이제 이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수년 안에는 무조건 다이어트다. 건강 사업이다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심리 케어 서비스가 결합이 될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오늘도 이제 막 늘어지는 자신한테 막 자책을 하거나 아, 난 역시 루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오늘도 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다만 심리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아니면 비만에 관련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이 있으시면 이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신속하게 마치게 돼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가져온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비만한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그렇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다라고 아주 깔깔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살이 찌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이 상처 해리에 해당하시는 유형이셨는데 원래 이 해리가 오시는 여성분들은 상대의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하세요, 원래. 상대가 상처를 받든 스트레스를 받든 개의치 않고 자신만 재밌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상처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분의 언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비만한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그렇다.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정을 해보고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게을러서 비만해진다라는 것은 거의 뭐 이제 소가 밥 갈던 시대나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가령 이제 게으르면 소가 된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에서 비만의 원인을 따질 때는 인체를 조절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비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작용이 크게 이제 원인이 돼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고장이 나서 비만을 야기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그것을 대처하고자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면 그에 또 비례하게 된 현상이 뭐냐면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혈당이 높아지느냐?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투쟁, 도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어떤 위험 상태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외부적,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원시적이지만 내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어. 그럴 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 사자와 맞서 싸우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이 에너지를 막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혈당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체내로 전달하고자 분해된 당질이 혈액 속에 막 증가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체내로 전달하는 역할이 인슐린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에 의해서 이 혈당치가 높아지고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인슐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몸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보다 먼저 이 혈당에 있는 에너지를 먼저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체지방을 분해해서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혈당에 있는 에너지부터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혈당이 지속적으로 과도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이 둔해지면서 에너지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사가 둔해지고 비만을 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인슐린이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잉여가 된 당을 여기저기 갔다가 막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장 비만, 막 간에도 저장하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 막 이런 형태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비만이 야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해서다. 혹은 호르몬 문제다라고 해서 호르몬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뭔가요? 우리가 가장 이런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걸 야기하게 했던 건 결국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야기를 하는 게 현대인들이 비만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칼로리 음식에 너무 노출이 돼서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과잉한 상태라서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사회적인 환경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르몬 조절에 대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하는 것이 비만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이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문제가 반복되거나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2차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비만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여러분이 불면증을 겪는 것은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마치 무슨 원신 취급을 해요. 하나의 민간요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다 보니까 다른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스트레스와 상처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이 스트레스와 상처에 대한 힐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심리의 밸런스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이자 반이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전부예요. 이런 점을 염두를 하셔서 앞으로는 게을러서 살이 찐다 이런 미신과 같은 이야기는 스스로 하셔도 안 되고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성이 게을러지는 이유조차도 상처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정님 안녕하세요. 자꾸 뭔가 씹고 싶은 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저작작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삼켜서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껌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빨대같이 뭔가 입안에 들어온 걸 자꾸 씹어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느냐?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탕이 됐든 이런 것도 막 녹여서 먹거나 이런 걸 못해요. 일단 무조건 씹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놀란 게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데서 종이 빨대를 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이 종이 빨대는 저는 플라스틱 빨대는 계속 씹어서 완전 아작이 날 때까지 씹어버리는데 이 종이 빨대는 씹으면 마치 염소처럼 종이를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는데 아무튼 뭔가 계속 씹고 싶은 건 이런 스트레스의 작용에 의한 강박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식욕과는 다르게 아니면 습관, 그냥 일련의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너무, 심수장님도 그러시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스트레스이기보다는 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저는 이거를 뭐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게, 딱히 뭐 제가 뭐 나빠지거나 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의 스트레스에 의한 작용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습관이
습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습관은 굳이 수정을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아니면 습관이다.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가져온 내용을 듣고 계시다가, 이 부분은 이게 아니지 않나? 아니면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뭐 이도저도 싫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제가 가져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 질문은 또 뭐냐면은, 어디를 가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라는 고충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을 적절하게 먹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좋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물 섭취에 대해서는 저도 겪어봤지만 기준이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물은 일단 인체의 70%를 구성한다라고 하죠. 특히 혈액은 90%가 수분이에요. 이 70% 중에 1.2%가 빠져나가면 일단 탈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만 빠져나가도 여러 가지 약간 고통을 겪게 돼요. 약간 저체온증도 올 수가 있고 막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 5%가 빠져나가게 되면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12%가 빠져나가면 사망해요. 또한 이제 우리 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소변을 통해서도 수분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고요. 덥지 않아도 우리가 은근히 몸에서 계속 땀이,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좀 나요. 그것을 통해서 수분도 배출이 되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이 날숨 있죠. 들숨 날숨 할 때 날숨.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마스크 많이 잘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촉촉하게 여기 이제 젖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그 안에 수분이 수증기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수분 배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분을 보충해야, 공급해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 적어도 하루 물 8잔 먹으라는 것은 이제 막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죠. 혹은 하루 2리터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체가 많은데, 일각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억지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인체의 시스템상 정상적인 작용을 할 때에는 배고플 때는 이제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분이 충분하면 딱히 물을 찾지 않게 돼요. 생체 신호가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수분을 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딱 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일상에서 각종 음식을 통해도 이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목이 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충분히 체내에 수분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과도한 물 섭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의아하죠. 저도 어떤 이런 생체 심리학에서 봤을 때 쥐를, 이제 인간은 아니지만 쥐를 시험한 결과에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꼭 물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수분이 섭취되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섭취를 해서 수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지, 딱히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각종 다이어트 업체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막 여기저기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정보를 봐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 이상 혹은 자신의 체중의 적정량의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적정량이 체중의 4%예요. 체중의 4%는 어느 정도라면, 제가 지금 70kg 정도 되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70kg의 4%라고 하면요, 대략 2.8리터입니다. 2.8리터면은 3리터에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하루에 그럼 3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시면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요.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냐면은 혈액이 많이 묽어지면서 저나트륨증이라는 게 생기기도 해요. 인체는 이제 혈액에는 일정량의 나트륨과 수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계속 이제 물을 마시면 우리 또 배출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이제 씻겨 나가게 되면서 저나트륨증이 일어나게 되면요. 경련이나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 조카 애기예요. 저희 조카도 한번 이런 저나트륨증을 겪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제 아기다 보니까 나트륨도 잘 섭취를 안 하게 되는 데다가 물을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일에 집중을 못할 만큼 요일을 자주 느끼고 화장실도 막 들락날락 해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이 추운 걸 엄청 싫어하는데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에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이어트 업체에서는 왜 이렇게 물을 자주 먹으라고 많이 먹어야 되냐고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업체 자체에 전문성이 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간에 떠드는 정보에 의해서 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좋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신들이 하는 관리 체계에 따른 수분 손실을 걱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스파 관리 업체다. 그러면 무조건 온열 기구를 통해서 땀을 막 배출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좀 지나치게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수분을 보충시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운동 관련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근손실에 엄청나게 민감하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헬스 관련 커뮤니티를 가보면요. 근육은 실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분 손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근손실이 올까봐 눈물을 못 흘린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수분 손실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하는 곳, 뭐 한약이 됐든 아니면은 양약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뇨작용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일 좋지 못한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이 이뇨작용, 다이어트 약에 따른 이뇨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일단 신체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야지만 가장 단기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체에 따른 효과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도 이뇨작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수분 손실에 있어서 이뇨작용이란 게 가장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으라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제외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일단 다이어트하고자 식단 조절부터 하게 되면은 무조건 초반 1, 2주는 체중 감량이 빨라요. 막 1kg씩 막 훅훅 매일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령 뭐 디톡스 다이어트다 아니면은 뭐 클렌즈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거의 수분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길지도 않아요. 수분 섭취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만 다이어트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수분이 이 손실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때 빠지는 수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수분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근육 손실, 근육이 이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데서 오는 수분 손실이고 또 하나는 글루코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방을 태우기 앞서서 포도당이 단절되었을 때 먼저 글루코겐이 소비가 됩니다. 근데 이 글루코겐에 합성이 되어 있는 게 수분이에요. 이게 글루코겐이 소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분도 같이 빠져버리는 것인데 이런 건 내가 물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그런 하루 이틀 만에 보충이 되는 작용이 아니라 계속 내 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보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을 마신다고 보충이 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그것처럼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뿐만 아니라 뭐든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굳이 물을 2리터, 3리터 마실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신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해요. 거의 물고문이죠. 여러분 3리터 하루에 마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물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빠지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보충을 하라고 하는 건 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웃긴 얘기죠. 결국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해서 영양분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래저래 몸이 골병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제한 많이 하시죠. 저도 조금 다이어트를 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 사망률을 32%나 높인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영양분을 극단적으로 하나를 제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뭐든지 인위적인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부분을 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하루에 2리터씩이나 물을 마시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심리일 때 인체는요, 자가적인 조절 능력이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신조차 없는 요새의 전염병 같은 것도 결국 어떤 이 병증을, 질병을,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이런 약물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체가 면역력을 잘 생성할 수 있게끔 이런 보조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서 견뎌내는 것인데 결국 그걸 이겨내는 것도 우리 몸이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름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배고프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물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면 긴가민가 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궁금하신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예전에 저 같으면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저는 뭐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막 파고들어서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딱 운동이 처방이 되거나 식이요법이 처방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지? 인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부분들이 제 경험으로 남아서 이렇게 이제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것과 결합이 돼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가지 정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혈자리를 눌러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특히나 무슨 혈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체했을 때는 무슨 혈을,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는 무슨 혈, 식욕 억제할 때는 무슨 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그게 또 세분화가 돼서 인슐린 작용을 조절하는 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엄밀히는 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제가 스스로 겪어봤던,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을 조금 드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한의학적 관점은 아니라는 거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결론은 결국 하나의 상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혈자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혈자리를 자극했을 때 오는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게 뭐냐면은 저도 경혈지압 마사지 같은 것을 어느 마사지보다 훨씬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마사지들이 이 스트레칭의 개념인 반면에 혈자리를 자극하는 이런 경혈지압 마사지 같은 경우는요, 붓기나 피로감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좀 더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그 이야기인즉 혈자리의 효과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다이어트 한약을 지으러 가도 혈자리를 자극해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완화시키는 한의원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이침 있잖아요. 귀에 붙이는 이 이침을 일상에서 붙이게 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혈자리에 침을 놔주는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의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침이라고 하는 것도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이라기보다 이런 비만인 부분에다가 침을 놓고 거기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미세 전류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한다. 아니 뭐 이게 뭐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주로 하지 혈자리를 이용해서 한의원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침 스티커를 파는 곳에서는 계속 식욕을 억제하는 혈인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데 뭐 저는 일단 그 정보가 가짜일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신문혈이다. 여기 이제 여기 이 뼈 밑에 약간 온폭 들어간 부분이 신문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눌러야 하느냐. 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식욕이 있을 때마다 죽어라 눌러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식욕을 야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때그때 식욕이 있을 때만 완화를 시키는 그 순간만 완화를 시킨 작용이라는 건데 그마저도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는 통계적으로 뭔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신문혈의 경우 사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혈자리여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도 자극을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욕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그들도 안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혈자리라는 것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직결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기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인체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딱 특정 부분에서 막힌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이제 풀어주면서 신체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그 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저의 견해로는 혈자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효과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아실 게 뭐냐면은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언제나 지속이 되는 지속 효과가 아니라 그때그때 자극을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술에 현혹되지 않으시려면 어떤 정보에도 혹하게 만드는 이런 상처 작용부터 빨리 회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이런 객관성이 부족한 판단을 통해서 막 이제 내가 상처가 막 작용할 때 살을 빼고 싶잖아요.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든 일단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도 난 살만 빼면 돼라고 생각을 할 때 막 이것저것 사게 되는데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소모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거나 막 잘못 먹다가 약도 막 무분별하게 먹다가 건강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에 있어서 가르시니아라는 원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주 주력이 되는 원료인데 이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살도 안 빠지는데도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특히나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종 이런 급성 가르시니아를 계속 복용하다가 급성 간염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후기가 은근 있거든요. 급성 간염이 생기면 2차적으로 이게 막 면역력 떨어지고 해독도 안 되다 보니까 막 대상포진이 생긴다는 등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계속해서 가르시니아를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상처의 감정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드릴 말씀은 꼭 한번 명심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주사제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유행하고 있는 아주 곽광을 받고 대세가 되고 있는 펜타입 주사제. 주사제 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아실 거예요. 펜타입 주사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 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할까?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이런 펜타입 주사제, 먼저 펜타입 주사제를 봤을 때 이게 원래 당뇨병 치료제죠. 원래는 다이어트 약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혈당 문제와 비만과의 연관성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혈당을 조절하다가 보니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물로서 이제 계속 처방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 효과가 식욕 억제제처럼 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을 흥분시켜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이제 호르몬을 작용시키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포만감을 지속한다거나 아니면은 혈당을 낮추면서 위장 운동도 억제시키고 이렇게 배고픔을 좀 적게 먹어도 배고픔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안전한 작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안전한 작용일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위장 운동을 억제시킨다는 자체가 부작용이에요. 신진대사 활동 중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부분이 이 소화기관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화가 잘 돼야 사실은 대사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흡수율을 떨어뜨려서 배고픔을 지연시키고자 이런 위장 운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위배되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펜타입 주사제를 맞고 나면은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섭취를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경우 소화 흡수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통이 생기게 되고 설사를 하게 돼요. 그 대신에 이제 기름진 게 지방이 흡수는 잘 안 되겠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누가 봐도 부작용이죠. 어째서 이렇게 저급한 작용을 효과성이라고 강조를 하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 몸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기름진 것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배고픔을 덜 느낀다는 점을 통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예전에 다이어트 중독이었을 때는 뭐가 됐든 살만 빠지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상쇄 작용에 의해서 외형을 변화시켜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당 저하에 대한 부분, 혈당을 낮춰준다는 것을 효과성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당뇨병 치료제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 저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펜타입 주사제를 체험해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혈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제한시키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혈당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타입 주사제를 맞으면 저는 이미 저혈당증이니까 혈당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주사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이런 인위적인 혈당 저하로 인해서 혈당 과다해서 저혈당증으로 변화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도 아닌 여러분들이 혈당 저하를 야기하는 주사제를 맞는 게 과연 안전할까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니 알아서 조절해주지 않겠냐라고 하시지만, 애초에 의사분들이 조절해줄 것 같으면 정상 혈당 분들에게 이런 주사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세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의사분들은 여러분의 저혈당을 책임지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혈당으로 사망을 한다고 해도 저혈당이 일단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관리를 못한 자신의 잘못이지 저혈당 자체만 해도 즉각 사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저혈당증을 유발시킨 의사의 책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그런 2차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사를 믿고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런 의사분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상인에게 혈당 저하제를 투여를 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인 양 홍보를 해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혈당증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너무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의사가 추천하는 거니 혹은 처방하는 것이니까 안전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다소 그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이 빠진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게 뭐라고 대체 뭐라고 몸에 독을 주입하냐는 거예요.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병증도 없는데 쓰는 약은 무조건 독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수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수액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이어트 수액이 아니라 그냥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영양제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다이어트 수액의 근본적인 효과는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대사를 증진시키는 데 있거든요. 즉 여러분이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대사를요. 이 일순간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증진 효과를 갖게 하는 건데 애초에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그만큼 저하되지도 않았을 대사를 굳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하를 시킨 다음에 또 수액을 맞아서 영양 공급을 해 그것도 이제 일부러 빼버린 영양분이죠. 지방과 함께 빼버린 영양분을 공급시켜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과연? 그냥 애초에 잘 먹었으면 원활했을 신진대사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에 가서 보면은 이런 영양제에 대한 효과는 그때뿐이고 영양제조차 맞지 않았을 때는 대사율이 극심하게 떨어져서 그 대사가 굉장히 비루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수액은 영양 공급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다이어트 용도로서 자신이 기대감을 갖고서 처방받아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펜타입 주사제라든가 혹은 이런 다이어트 약물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수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펜타입 주사제로 펜타입 주사제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해진 영양분을 수액으로 메꾸는 형태인 거예요. 결국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빼놨으니 공급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 번 몸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답답한 일이죠. 제가 다이어트 중독에 빠져서 15년간 해온 일들이 이런 일이었다는 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본질,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번에 회식 자리에서 한번 저희 한국심리교육원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단지 행복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불행하게는 살지 않길 바라서 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의 본질을 알고 다이어트를 이제 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은 또 그만큼의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저처럼 이렇게 상술에 놀아나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심리 다 망가뜨리는 이런 우매한 짓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애초에 심리 문제 혹은 이런 심리 장애만 해결을 하면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지나친 소비를 하고 지나치게 몸을 망가뜨리고 심리를 악화시킬 만큼 빠져들 일이 전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체형 안에서 뚱뚱하든 말랐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이어트에 앞서서 심리 문제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은 당장 내가 빼야 할 킬로그램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을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사실 여러분이 뭐래 심리 문제가 무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갈수록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도 킵다이어트에도 한번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운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게 어떠하냐라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자료를 이렇게 계속 남겨놓다 보면은 언젠가는 심리 문제가 정말 다이어트의 큰 하나의 이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제가 남겨놓은 자료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조금 제가 마지막엔 흥분도 좀 했죠. 저는 사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면서 다이어트라는 주제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해드릴 말이 별로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만큼 다이어트 경험에 대한 제 기억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 라이브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나는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할 말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주에 또 검색을 해보면 또 할 이야기거리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역시 이제 속 시원하게 말은 다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